안녕하세요.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맨날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 주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기다려지기도 하고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되게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요새 한 주 한 주가 좀. 그리고 이제 저번 주는 사실 부동산 이중 매매에 관한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1시간도 더 넘어졌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이민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테마를 한 1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수학으로 치면 이제 미적분을 이해하고 확률 통계를 이해하고 그런 거거든요. 수학을 이제 돌이켜 이렇게 해보면 수학 과목이 우리가 옛날에 집합 이런 것부터 수1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함수론도 배우고 방정식론도 배우고 쭉 그다음에 도형 방정식 이런 거 있는데 수열, 그리고 이제 수학 2 가면 이제 저희는 문과에서는 함수, 그다음 미분, 적분, 확률 통계. 근데 지나고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그것도 민법도 이제 한꺼번에 듣다 외우려면 어려운데 차근차근 그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생각 훈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시험 문제를 좀 쉽고 편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려니까 너무 두서없이 이제 한 문제도 이제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도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제가 서울법대 가서 20살 때부터 지금 한 30, 거의 40년 가깝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긴데, 그 기본에 충실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쫙 집대성돼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학 문제를 이렇게 100점을 받고 만점을 받고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잘 푼다는 거고, 이제 그 과정이 여러분 똑같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아마 처음에는 한 35개, 40개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한 40개나 50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공인중개사 과목을 처음에 겨냥해서 이렇게 설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공인중개사에서 한 2, 3회독 정도를 하고 나면 그때 들으시면 이게 착 한눈에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정리도 잘 되시고 깊이도 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 내지는 민법을 그냥 꽈락만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패턴이 이제 법대 강의를 들으면 제가 이제 법대 교수는 아닌데요. 그냥 공부나 경험치로 치면 그냥 법대 교수를 정도 수준이라 본다면 법대 교수들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다 생각을 아마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이중매매랑 고비를 넘고 나면 좀 평탄하게 이제 좀 다시 가는 거가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백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사조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건데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어떻게 보면 공부의 틀이 좀 쉽습니다. 정형화된. 이걸 목차를 먼저 잡아보면 의, 요건, 효과, 이제 그 다음에 기타. 저희도 강의를 위해서 공부를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들어오긴 한데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있는 틀은 이겁니다. 민사 실체법적인 관계. 이제 이 사법고시나 이런 시험 문제를 저희들도 요새 강의를 하면서 틈틈이 풀어보는데, 지금 로스쿨생들이 시험 치는 건 민사법이라고 해서 실체법과 절차법을 두 개 좀 섞어놨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실체법적인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근데 실체법적인 접근을 할 때 여기 절차라는 부분을 빼고 났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그 절차를 빼고 났을 때 큰 틀은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이게 뭐냐는 거는 이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개념은 뭐냐의 얘기는 뭐가 문제냐의 문제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랬을 때 백사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소법전을 이제 제가 어디서 고용 변호사한테서 좀 쓰던 걸 받았는데 우리 때는 예고도 작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 한 번씩 읽어가면서 이제 언제 되면 기회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긴 한데 104조를 한번 먼저 이제 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문을 잘 안 읽고 있었는데 아예 이제 책에 있는 조문 말고 한 번씩 읽어드리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조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건이란 거는 이제 원인인데 원인은 접근하는 게 객관적 원인, 주관적 원인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주관적 원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얘기고요. 객관적인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객관화시켜서 봤을 때 주관은 그 행위자에 들어갔을 때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효과. 자, 그럼 좀 큰 틀에서 이제 이해를 요걸 그냥 이 머릿속에 어떻게 제가 이제 장 변호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면 무효로 한다 이러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뭘까? 이게 이제 문제의 출발이잖아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뭘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됐던 문제 되는 게 103조에 보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103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회가 되시면 책 한 권 이거 나중에 조문을 이걸 이렇게 사셔도 좋고 이렇게 아니면 조문을 나중에 그 인터넷이나 다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103조를 읽어보면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는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럼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103조가 제일 기본적인 걸 정해놓은 거고 104조는 그걸 이제 별도로 하나 더 만들었다. 이게 이제 입법례를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학위 논문을 쓰거나 이제 좀 내용을 깊게 하려면 비교법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법적 접근을 한다면 이 법의 체계, 자, 요 이야기도 잠깐 한번 해보시면 법의 세계 내지는 법의 체계는 크게 보면 이럴 겁니다. 대륙법 체계가 있고 영매법 체계가 있습니다. 법은 크게 세 개 접근하는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진 뭐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옛날에 법 만들어진 거 말고 어쨌든 큰 근대법 체계 이후 저희가 인문 강의할 때 근대법, 현대법을 할 때 근대법 체계가 성립된 게 대륙법이라는 개념을 시기하면 독일과 프랑스를 기본으로 출발한 겁니다. 이쪽은 영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이걸 출발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영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신대륙 넘어간 거고 청교도들이. 여기서는 독일하고 프랑스법 체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철학적. 나중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법 철학 공부도 하게 되는데 영국인데 프랑스는 경험주의 철학입니다. 칸트. 이 출발이 영국식 사고의 기본적인 출발은 경험을 토대로 이성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 쪽은 합리주의 철학입니다. 합리주의 철학은 뭐냐면 추상적으로 뭔가를 개념을 지어놓고 구체적인 사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해본다는 거예요. 틀을 이렇게 잡아서 논리적으로 논리 정합성을 따지는 거고 이쪽의 세계는 논리적인 이렇게 사고를 추상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고 경험주의 철학에 기초한 법체계, 법철학적인 사고의 기본 철학은 개별 케이스, 개별 구체적인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개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이게 맞느냐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이쪽은 대륙법 체계는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논리 적합하냐 안 하냐 머릿속 생각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 다음 실리 문구에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발전되면 이쪽은 판례 위주의 접근이 되는 거고 판례가 쌓여서 판례법이 되는 거고
이거는 논리에 대한 논리 위주, 이론 위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판택된 체제, 예, 민법에 나중에 총칙에 보면 판택된 체제라고 하는 체제를 구성했는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민법에 보면 왜 민법을 크게 보면 4개로 이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누고 다시 물권법에 보면 물권 총론, 물권 강론 이렇게 나누고 채권법에 보면 채권 총론, 채권 강론 나누는데 채권 강론에 또 들어가면 계약법 총론, 계약법 강론. 판택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수용도 같은 개념입니다. 가지치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누고 다시 민법 총칙을 다시 총론, 강론, 채권법도 채권 총론, 채권 강론을 나누고 여기 채권 강론에 다시 계약법 총론, 계약법 강론 이렇게. 그리고 계약법 총론에 들어가면 매매법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민법이라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총칙을 먼저 앞에 내놓고 다시 물권법, 채권법을 나누는 요 안에 물권법 총론을 여기다 대고 채권법도 여기서 채권 총론을 민법 총칙, 채권 총칙, 채권법의 계약법 총칙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틀을 갖추고서 접근하는 사고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미국은 영미법은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별적 타당성을 자꾸 쫓아오다 보니까 케이스 메소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케이스 공부를 사고하는 방법이 케이스 메소드라고 해서 케이스 사례 문제를 해결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틀을 잡고 구조를 짜는데 더 중요시했는데 그래 우리 법은 어떠냐? 이거란 뭐냐? 한국법. 한국, 일본이 우리나라 대륙법 체계인 독일법하고 프랑스법을 따왔단 말이에요. 그걸 기초로 한국법이 수입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법은 판택된 체계는 이런 거고 영미법을 공부한 이쪽에 있어서는 한국법을 거의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법학자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긴 사람이 한국법을 아냐? 거의 일반인 수준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미법을 잘 아느냐? 공부를 하면 절반도 모르는 겁니다. 내용은. 큰 이론 틀만 아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훈련만 돼 있지. 이걸 공부를 이게 해보면 영 다른 공부를 한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시죠? 음악, 미술을 치면 음악이라는 영역, 미술이라는 영역을 각자 추구해 온 것에 가까울 정도로 서로 다른 길을 갔다. 이런 틀 때문에. 지금은 좀 섞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고 법률 체계는 이렇게 대륙법 2개의 틀에서 우리는 판택된 체제를 가진 논리적 추상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했던 독일 프랑스법을 일본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 법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체계를 이해하는 걸 먼저 한다. 그런데 요새는 사례라는 지금의 이 사례 해결이라는 부분이 훨씬 자꾸 요새 글로벌제이션 해가지고 미국식 사고를 자꾸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법도 그런 쪽으로 좀 쫓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일 큰 틀은 이런 틀 하에서 민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모든 행정법도 그렇고, 다 대륙법 체계 하에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걸 민법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풀기에 앞서서 개별적인 사례를 놓고서 이건 어떻게 쫓아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부의 기본 틀은 이 틀에 맞추어서 목차를 잡아서 논리적인 걸 먼저 잡고 그리고 그 맞춘 사례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체계에는 맞단 말이에요. 우리 이 법에 103조, 104조 이렇게 법을 딱 지정했다고. 결국에는 이게 뭐 뜨냐면 마지막으로 성문법주의로 갔어요. 성문법을 하는 거 이쪽은 불문법 이래 하면 요새는 이제 한자를 이렇게 안 배우니까 근데 여담인데 남초 여초할 때 초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남초 여초할 때 초가 뭔지를 무슨지를 모르는데 초는 초과할 초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더 많다. 초가 있다.
그럼 남초인데 초가 남초 어디 여자들 많은 남자들 많은 데를 남초라 그러고 여자들 많은 여초라 그러는데 남초가 초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 뭐 한자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알겠지만 안 하신 세계는 초갈 초자 그럼 쉽게 와닿잖아요. 불문 성문 이러면 이게 뭔 말이 하는데 불 아니 불의 문 그럴 문 성문 이룰성의 문 그럴 문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는 성문법. 글자가 아닌 그냥 판례 위주로 가는 거. 여기는 판례법 위주로 따라가니까 불문법.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 틀은 이해한 거고. 이 얘기에서 잠깐 5분 드린 얘기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한 법의 세계에서 대륙법 체계에서 속해 들어간 사고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공관업 틀도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목차를 잡고 논리적인 틀을 잡아서 사례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우리 논리 구조에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하시라.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에 들어가서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요건이 뭐냐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견이 있어야 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견이 있어야 돼요. 목차를 자꾸 이제 뭐 다 외울 수는 없고 중요한 키워드로 틀을 잘 잡아야 되죠.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제3자가 봤을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급부하고 급부 주는 거 줄 급자입니다. 주고 반대급부 반대로 주고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 사이에서는 현저한 불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저가 뭐냐 그러면 상당한 정도다 이 말이에요. 뭐는 현저하고 뭐는 안 현저하냐 뭘 기준으로 하냐 사회 통념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 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령행위 할 때 사회 질서의 개념을 사회 통념의 기초에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시세로 치면 한 두세 배 이렇게 해서는 잘 뭐 예를 들면 50% 이렇게 한 2배 이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5배, 10배 이러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현저한 불견이라는 그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질 때 이제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는 가격의 문제라 대부분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현저한 불견이 있어야 되고 이게 주관적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인 나중에 형법을 공부하면 형법을 공부해 보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이런 내용이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형법적인 사고를 민사법, 형사법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인데 형사법적인 체계에서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 요건 이게 뭔 말인지 딱 설명이 쉬운데 민법의 영역에 있어서 이해한다. 주관적인 거는 개인에 대한 거고 객관적인 요건은 그냥 평균화된 일반화된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행위자를 놓고 봤을 때 객관적인 요건은 외부에 드러나는 거, 주관적인 요건은 내면적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객관적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 당사자가 이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행위자에게 들어갔을 때 궁박, 경솔, 무경험을 한다. 이게 또 궁박 이러면 또 이게 어렵죠. 한자로 쓰면 다할궁자입니다. 궁이 힘든 상황에 쫓긴다면 궁박. 뭐가 이게 극한 상황에 모였다. 이걸 궁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박의 원인은 여기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그냥 일반적인 거는 궁박, 경솔, 경솔. 이 경험이 부족하게 우리 경솔하게 행동한다 이런 거 알죠. 평균에서 모자라게 행동하는 거고 무경험, 아무 경험이 없다 이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할 경험치인데 전혀 경험치가 틀리게 이렇게 갔을 때 무경험이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는 악의를 이걸 고의라고 한다고요. 고의라는 것은 내가 알고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고의 알고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악이 나쁜 뜻이다. 나쁜 뜻. 이거 좀 다시 얘기하면 고의는 알고 뭐 하는 거.
있어서 알고서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게 이제 요건인 거죠. 근데 뭐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 나중에 보시면 준비할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이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궁박하거나 경솔하고 무경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 이게 좀 보면 그 기준이 이게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할 때 뭐 이거는 궁박, 경솔, 무경험에서 대리인 기준할 때 궁박, 경솔 여기서 참고로 대리인이 이렇게 했을 때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가 어려운 거는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일을 맡긴 사람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경솔하냐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걸 대리해주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요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궁박은 이게 경제적인 이유만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이유를 기준으로 하느냐? 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다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겠죠. 꼭 돈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어디 갇혔을 때, 신체적으로 가둬놓고 이렇게 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효과를 왔을 때, 여기서 무효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때 얘기했듯이 여기서 103조 위반처럼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의 관계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하나 연장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103조 효과 중에 그 반사회적 법률 행위 설명할 때 원래는 741조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면 이행을 해주기 전에는 줄 필요가 없고, 예? 주기 전에는 줄 필요가 없고, 준 거가 이행을 해서 준 게 있으면 서로 받는 관계가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관계인데, 746조 불법 원인 급여는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게 불법 원인 거잖아요. 예?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경우에 그거 불법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다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103조 효과하고 똑같이 이면으로 746조도 제가 한번 읽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찾는 거는 한번 읽어드리면 741조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남에게 손해를 줄 때는 줄여줘야 된다. 이 말이 기본적인 취지가. 근데 746조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한 원인으로 준 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여기 구단에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때는 그걸 준 거를 이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103조 효과나 104조 효과나 동일하게 746조가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 이런 경우 행위를 했을 때 원칙은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게 원래 103조가 무효가 된다면 이런 얘기인데 부당이득 반환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시 746조가 적용되어 있기도 해서 불법한 원인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무효를 해서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한 원인으로 준 사람은 못 돌려받고 상대방 불법한 원인으로 준 사람은 이걸 돌려받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못 돌려받고 그게 피해가 된 사람은 돌려받게 하자. 이게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여기서 이제 무효를 나중에 이게 오늘 이제 구단의 이제 뒷부분에 비진이 표시 부분을 할 텐데 비진이 착오, 통정 허위 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효 취소를 논할 때
이 무효 취소 효과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741조 부당이득 반환의 관계에서 746조 불법 원인급여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하고 나중에 비진의 표시를 할 때도 이것들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 전환, 이런 논의들이 연장돼서 들어와요. 무효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공부를 책 편제했죠. 아까 저 판택된 체제 편제가 뭐냐면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나면 대리를 편하고 나서 대리 다음 편에 무효하고 취소라고 별도의 절을 둬서 해요. 근데 무효와 취소의 그 내용 중에 무효편에 있는 내용이 무효란 무엇이냐는 741조 원칙적인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게 무효가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무효행위의 추인이 되느냐 무효행위의 전환이 되느냐, 여기 하나 더 나아가면 일부 무효.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무효편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좀 알아둘 얘기는 여기입니다. 어쨌든 효과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이제 어쨌든 뒤에 판택된 체계상 무효라는 편이 의사표시 그다음에 대리 다음에 무효 취소가 있지만 무효의 내용 이런 내용을 다 뒤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앞에 우리가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걸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데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3가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2가지 이 효과들이 다 끌어모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설명하는 내용을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절대 뒤에 드리는 나중에 비진의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상대적 무효고 아예 절대적 무효는 무조건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보면 무효행위를 했는데 상대적인 무효거나 이런 경우에 103조 위반, 지금 104조 위반, 그 다음에 앞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경우에는 무효행위 추인을 아예 인정을 안 해요. 무효행위 추인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이 무효행위 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4절 무효와 취소 이렇게 해놓고 137조 법률행위 일부 무효,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설명을 무효에 대한 개념이 민법에서 3개를 규정을 해놨어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하나의 그 조문을 넣어놨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드리는 거 무효행위의 일부는 무효라는 것은 양적으로 일부가 무효다 이런 얘기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큰 행위를 의혹했는데 이걸 그 행위로서는 무효인데 그걸 좀 줄였을 때 당사자 간에 이 행위를 유효로 할 것이라고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는 상황이면 유효를 하자.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이는 앞에 행위는 무효이긴 한데 당사자가 오케이 해서 인정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랬을 때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어쨌든 첫 번째 741조의 무효가 되는데 103조 위반이나 104조 위반했을 때는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 내지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로 바로 가가지고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자에게 그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불법 원인 거라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원래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게 부동산 이중매매 할 때도 이런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를 선의 제3자 이런 거
만약에 선의 제3자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인해서 취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불병 이렇게 제3자라는 것은 여기가 제3자죠. 두 사람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든 말든 이 제3자 입장에서 제3자가 선의일 때 보호하는 것이 상대적 무효. 제3자가 선의인 것 상관없이 보호를 아예 안 하는 것.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103조, 104조는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 자, 무효행위 추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103조, 104조를 반사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을 하느냐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무효에 관한 양적 일부 무효, 질적 일부 무효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이거예요. 법률 행위를 의혹을 했는데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으로 이렇게 거래를 해서 당사자가 궁박 경수를 무경합니다. 이게 당사자의 궁박 경수를 무경업을 여기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례 첫 번째 아버지 병에 걸려서 아버지 병 치료비 목적으로 상황이 급하니까 돈을 팔았어요. 그랬을 때 이 팔은 그 상황이 몇 가지 이제 사례가 겹쳐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 이 얘기를 합의금 이게 장남 고소협박권 뭐 이렇게 목차를 사례를 뭐 다 외울 수는 없고 왜 쟁점이 되는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만 보십시오. 아버지 병 이런 얘기입니다. 사례를 쭉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버지가 이제 병이 깊어가지고 이제 자식들이나 와이프가 이제 그 집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은 요새는 좀 똑똑해졌잖아요. 그렇지만 한 60, 70년대만 하더라도 남편이 병이 깊으니까 치료비가 필요한데 그 치료 뭘 모르니까 병이 들어서 누워있으니까 자식들이나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가격을 예를 이 사례에서는 몇 가지입니다. 자, 청량도 자기가 임의로 하고 청량하는 방법은 땅 재는 거를 땅을 청량하는 걸 자기가 임의로 하고 이 대상 파는 것도 딱 이것만 파는 건 안 팔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것도 끼워 가지고 더 많이 팔게 만들고 그리고 대금도 시세보다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게 최소 3배 이상이죠.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통상은 2, 3배 이러면 애매한 영역으로 오는 겁니다. 100만 원에 팔 걸 200만 원에 팔았다, 300만 원을 팔았다. 이게 애매해져요. 예? 그냥 100만 원을 200만 원 팔았다면 이게 과연 폭리행위냐? 이거 인정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세 대비해서 얼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거고. 그랬을 때 이게 불공정하냐, 안 불공정하냐? 불공정한다 보는 거예요. 제일 기준은 어쨌든 시세를 기준으로 해요. 시세가 2, 3배 넘어버렸다. 대개 그러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가는 거고. 그 옆에 뭐예요? 대상도 내가 팔려는 거 말고 막 끼워가지고 팔고. 지금 이걸 의사를 결정할 사람이 여기서 이제 무학이고 시골의 촌노다. 이렇게 붙으면 불공정한 법률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뭐 70대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었다. 이랬는데 뭘 잘 모르는데 궁박한 상황에 놓였다. 남편이 지금 큰 병에 걸린데 치료비가 급하다. 그랬을 때 막 억지로 비싸게 팔아버렸다. 그러면 다 무효가 되고 다음에 무슨 얘기겠어요? 746조가 되면 내가 그거 받은 거는 안 돌려주고 나는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5억짜리 10억짜리 땅인데 한 2억이나 3억에 주고서 내가 홀라당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불법 운임거래여서 불공정한 법률에 되는 순간에 나는 그 3억 못 찾고 땅도 못 가져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되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되 어쨌든 이런 사정을 다 감안하는데 아버지가 병든 상황에서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인정했다. 교통사비 합의금. 교통사비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난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경황이 없이 이거는 시기 교통사고를 내놓은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합의를 이렇게 막 재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 알고 보면 일부밖에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교통사고 나서 지금 뭐가 오늘내일 하는 사람 급하게 치료 수술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금액은 후려쳐가지고 막 한 서너 배 이상 싸게 먹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회생활 주부, 일반인이 이거 파는 주도하는 사람의 와이프가 사회 경험이 없는 일반 주부에 불과하다. 그랬을 때 불공정한 법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누군지, 이게 객체는 어떤 대상을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뭐를 파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 이런 거고. 장남 고소 협박 사건은 장남이 이제 주거 침입죄로 뭔가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뭔가 협박을 하는 거죠. 너가 장남이 나쁜 짓 했으니까 너 고소한다.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장남이 이제 너 이렇게 고소하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금액도 현저하게 낮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최종적인 거는 보면 정상적인 가격을 장남을 협박하든 말든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받기 못한 상황인데 그렇게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뭔가 추가로 이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파는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거기다가 더블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더하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는 거. 더 뜯어낸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다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여기 알박기라는 얘기를 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이 앞에 얘기들은 다 옛날에 학교 많이 안 다니고 좀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지 이런 세상인데 요새는 유튜브 이렇게 너무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못하면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너무 많아져서 억울하면 뭔가가 어디 가가지고 물어볼 때도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 할 확률이 자꾸 줄어들었는데 현대에 와서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알박기입니다. 이게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이게 사례를 접근하는 건 우리가 시험 딱 이게 단편적인 지식만 자꾸 안 살려는 건 이런 배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접한 형사 문제, 행정 문제 이런 걸 자꾸 넓혀놔야지 사고가 실제로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 부당이득죄 형사적으로 남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을 때는 처벌합니다, 국가가. 그리고 민사적으로 알박기 했을 때가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예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변호사가 알박기 했을 때 변호사가 어느 사건을 맡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알박기 사건처럼 이게 뭔가 보니까 뭔가 땅이 괜찮은 땅인데 이게 알박기라고 대상처럼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변호사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3억에서 2억만 계약금을 주고 전체를 알박기에서 합의금으로 받은 게 22억인가 이래 받았어요. 사업을 개발 사업 하는 사람은 되게 땅이 되게 중요한 거, 앞에 초입에 있거나 이 땅을 넣지 않으면 사업이 못 가는 땅, 아니면 설계를 이렇게 떠보면 설계도 상으로는 이제 딱 이게 절실히 필요한 땅, 요지 땅이죠. 그 땅이 없는 걸 이제 알박기라는 거를 먼저 딱 선점해가지고 해놨는데 금액이 몇 분, 자기 투입한 것에 그 10배 가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을 때 알박기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업 시행하는 사람은 대개 사업 시행이 10%, 15% 이렇게 하니까 1조 사업이다. 그러면 수익이 1,000억 이렇게 하니까 알고 보면 20억 이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사업에 승패할 때 토지 구입비가 만약에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 봤을 때 30% 3분의 1일 때 이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죠.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걸 당사자가 궁박경솔 무경험에서 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무경험도 아니고 경솔도 아니에요. 그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데 궁박하지만 알고 보면 너는 이익을 많이 받지 않느냐 해서 이게 좀 애매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알박기를 사실은 민사적으로는 되게 처벌을 이렇게 빠꾸를 잘 안 시켜요. 근데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박기 해서 무조건 그리고 이런 거 시기 예를 들어서 이게 대비적으로 이게 구입 방식 시기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예전부터 이게 가지고 있는 땅인데 오늘 개발 사업 한다고 여기 편입됐다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 안 판겠다. 비싸게 파는 거 그런 거랑 딱 인접해서 개발 사업이 인접하는데 딱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사 들어왔을 때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알박기의 경위나 그 동기 이런 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여기 변호사가 이렇게 한 거는 인정한 거고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원주민인 경우에서는 그 경우는 인정을 안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 판사들은 구체적 타당성을 쫓기 때문에 그걸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부당이득죄. 웬만하면 형사적인 처벌은 잘 안 하려고 한다. 왜? 알박기라는 거는 다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그거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준만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뭐예요? 아까 민사적으로 74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746조 단서야 하면 불법 수익자는 자기는 몽창 손해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호사 3억, 2억에 넣었으면 이 3억은 알박기였으면 돈 이거 받은 거 22억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돌려줘야 된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손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형사적으로 처벌까지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비진이 표시하기 전에 비진이 의사 표시 일반론 잠깐 한 5분에 10분 하고 비진이 표시 한 20분 하고 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